그날 아들집 문을 나서면서 손에 쥔 게 낡은 작업장갑 한 켤레뿐이었어요. 그게 시작인 줄 몰랐죠. 제가 70평생 지켜온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70인데요. 충북 제천에서 평생 철도 시설 관리 일을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아들 집에 들어간 지 1년 반쯤 됐죠. 아들 도윤이가 둘째 낳고 바쁘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러 갔던 거예요. 손주들 등하교 챙기고 반찬 만들고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녀 할인이가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손자 강우는 제 손 꼭 잡고 유치원 가는 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죠. 그때는 할아버지 오늘 뭐해요? 하면서 제 손 놓지 않았거든요.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집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면서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뿌듯했거든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 미란 씨도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버님, 고생 많으세요 하면서 웃기도 하고 반찬 만들면 역시 아버님 손맛이에요 하면서 칭찬도 해줬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고 학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 집 정리하고 저녁 준비하고요. 손주들이랑 공원 산책도 하고 숙제도 봐주고요. 제가 여기서 오래 있으면 좋겠다. 가족처럼 계속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아침에 국 끓이는데 미란 씨가 부엌으로 오더니 아버님, 환기 좀 시켜주세요. 냄새가 옷에 배요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창문 열고 환풍기 켰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아침부터 생선 구우시면 안 돼요. 아이들 옷에 냄새 밴다니까요. 그래서 생선은 안 구웠어요. 대신 계란찜 해줬죠.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도 그랬어요. 아버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볼륨 낮췄어요. 근데 한 10분 지나니까 또 오더라고요. 아버님, 저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방 바로 옆이라니까요. 그때 좀 서운했어요. 제가 그렇게 시끄럽게 본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나 싶었거든요. 근데 뭐 손주들 공부해야 하니까 그냥 TV 껐죠. 육아 방식도 그랬어요. 제가 강우한테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물어보고 있는데 미란 씨가 옆에서 끼어들더니 아버님, 애한테 자꾸 말 시키지 마세요. 표현력 키워준다고 그러시는데 애가 피곤해해요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손주랑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냥 할아버지가 손주 귀여워서 물어보는 건데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강우한테 말 많이 안 걸었어요. 그랬더니 강우도 저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강우야 하면 바로 달려왔는데 이제는 대답하면서 엄마 눈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니까 제가 점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조심해야 하나 생각하게 되고 밥 먹을 때도 소리 내면 안 되지 하면서 젓가락 소리까지 신경 쓰고요. 손주들이랑 놀아줄 때도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하면서 목소리 낮추고요.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제가 여기 있으려면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거실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꺼냈는데 문자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언제 인감증명서를 발급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요즘 깜빡깜빡할 나이긴 한데 그래도 인감증명서를 뗐으면 기억이 날 텐데 말이죠. 이상하다 싶어서 문자를 다시 봤어요. 발급 날짜를 확인했는데 제가 그날 뭘 했는지 도통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혹시 내가 정말 깜빡한 건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가? 근데 그때 미란 씨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아버님, 뭐 보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넘겼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류 정리하려고 도장 찾는다고 하니까 미란 씨가 아버님, 요즘은 다 서명으로 해요. 도장 말고 서명으로 하시면 편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서명이 편해요? 했더니 네, 훨씬 간편하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싶어서 그 뒤로는 도장 안 쓰고 서명으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서명을 권했는지 좀 이상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그러다가 통장 정리하다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 통장에 낯선 자동이체가 하나 잡혀 있는 거예요. 보험인가 대출인가 그런 거였는데 제가 가입한 기억이 없거든요. 이게 뭐지? 하고 미란 씨한테 물어볼까 했는데 그때 미란 씨가 바빠 보여서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물어보지 뭐 하고요. 근데 그게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뭔가 찜찜하고 깨름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쌓이는 동안 아들 도윤이는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미란 씨한테 서운한 거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도윤이는 아버지, 미란이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해 안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도윤이는 계속 그랬어요. 아버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미란이가 원래 깔끔한 성격이라서 그래요 하면서요. 한 번은 제가 도윤아, 나 요즘 너무 조심스러워 했더니 도윤이가 아버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속상했어요. 제가 편하게 있으려고 해도 미란 씨가 자꾸 뭐라 하는데 어떻게 편하게 있어요? 그런데 도윤이는 그냥 알았어요. 제가 미란이한테 말할게요 하고 끝이에요. 근데 말한 적이 있나요? 전혀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란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다음 주에 우리 친정 식구들이랑 저희끼리 모임 있어요. 그날은 아버님 좀 쉬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했더니 미란 씨가 아니요.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아버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집 지키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손주들 학교 행사에 미란 씨랑 도윤이만 가고 저는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피곤하실 테니까 집에서 쉬세요 하면서요. 근데 제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를 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주들 운동회도 그랬고 학예회도 그랬어요. 다 저 빼고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하면 아버님 괜찮아요. 우리끼리만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안 좋고 손주들 챙겨줘도 기쁘지가 않고요. 제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냥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필요할 때만 쓰는 가정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냉장고 옆 달력을 보다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옆에 상환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상환일? 뭘 갚는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대출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그걸 제가 물어보기가 좀 그랬어요. 왠지 미란 씨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주 강우 가방 정리해주다가 학원 알림장이 나왔는데 학부모 면담 요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 애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미란 씨한테 말하니까 아버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미란 씨 표정이 좀 예민해 보였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알아서 한다는데 말이죠.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타가 왔어요. 저녁 먹고 있는데 미란 씨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버님이 여기 계시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혼자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 말 듣는 순간 숟가락 떨어뜨릴 뻔했어요. 잠깐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설마 진짜로 나가라는 건 아니겠지. 농담이겠지.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냥 농담이에요 하는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란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진심이구나. 제가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했더니 미란 씨가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아버님도 불편하시잖아요. 우리도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따로 사시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때 도윤이를 봤어요. 도윤이는 뭐라고 할까 싶었는데 도윤이는 그냥 고개 숙이고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도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했더니 도윤이가 아버지, 미란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버지도 편하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제가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제가 짐을 쌌어요. 많은 거 없었어요. 옷 몇 벌이랑 제가 늘 쓰던 낡은 작업장갑 한 켤레, 그리고 손주들 사진 몇 장. 그게 다였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여기서 뭘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주들 밥 챙겨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청소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이것밖에 없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딸 소희한테 전화했어요. 소희야, 아빠 좀 며칠만 있을 수 있을까? 했더니 소희가 깜짝 놀라면서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하더라고요. 제가 사정 설명하니까 소희가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장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짐 싸서 나왔어요. 아들 집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손주들은 학교 가고 없었고 미란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고 도윤이는 출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배웅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혼자 가방 들고 나온 거예요. 현관문 닫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뭐가 됐나? 가족이었나? 아니면 그냥 거쳐가는 사람이었나? 손에 쥔 낡은 작업장갑을 보면서 제 인생이 이것처럼 낡아빠진 건 아닌가 싶었어요. 택시 타고 딸 집으로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다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앞이 캄캄했어요. 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소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희가 달려와서 아빠 괜찮아요? 하면서 제 가방을 들어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딸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희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끝은 아니겠지. 뭔가 다른 시작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냥 막막하고 서럽고 그랬어요. 방에 짐 풀면서 손주들 사진을 봤어요. 할인이랑 강우 웃는 얼굴이 보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줄까? 그런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늙어서 필요 없어진 건가? 손주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며느리는 왜 나를 내보냈을까?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감증명서 문자, 낯선 자동이체, 달력의 상환일, 그리고 미란 씨가 서명을 권했던 것. 이게 다 우연일까?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건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꿈에서 손주들이 나왔는데 제가 손 내밀어도 아이들이 멀어지더라고요. 그 꿈 꾸고 깼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딸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희가 출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빠 아침 차려놨어요. 드시고 푹 쉬세요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혼자 남은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손주들 등하교 챙기던 시간인데 지금은 할 게 없더라고요. TV 켜봤는데 재미도 없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점심때쯤 되니까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고 자꾸 손주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인이는 학교 급식 잘 먹고 있을까? 강우는 유치원에서 울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목이 메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뭐였을까? 할아버지였을까? 아니면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소희는 매일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TV 보고 산책하고 그게 다였어요. 어느 날은 소희가 아빠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좀 다녀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옛날 회사 동료 재필이었어요. 정호야, 너 여기서 뭐해? 하면서 반갑게 웃는 거예요. 저도 반가워서 재필아, 오랜만이다 했죠.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필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사정을 대충 설명했어요. 아들 집에서 나온 것도, 지금 딸 집에 있는 것도요. 그랬더니 재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비슷했어. 아들 집 있다가 나왔거든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진짜 너도 그랬어? 했더니 재필이가 그럼 요즘 시대가 다 그래. 근데 정호야, 너 노인센터 가봤어? 하더라고요. 노인센터요? 제가 무슨 노인센터? 했더니 재필이가 여기 근처에 있어. 프로그램도 많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 나도 거기 다니는데 진짜 괜찮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가볼까? 했더니 재필이가 오늘 같이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필이 따라서 노인센터에 갔어요. 건물은 크지 않았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야기도 나누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필이가 여기 상담실도 있고 특강도 해. 오늘 특강 있는데 들어볼래? 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특강 주제가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강사님이 칠판에 뭐라고 쓰면서 설명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어르신들, 가족이랑 갈등이 있을 때 감정으로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상대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도 힘들 수 있어요. 아들도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좀 찔렸어요. 아, 나도 미란 씨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냥 내 서운함만 생각했지. 미란 씨가 왜 그랬는지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혹시 미란 씨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건 아닐까?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던 건 아닐까? 강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대화예요. 감정 폭발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렇게 느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귀 기울일 수 있어요 하시면서요. 그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란 씨한테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참기만 했지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특강 끝나고 나서 재필이가 어때? 도움됐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게 많네 했더니 재필이가 정호야, 여기 상담도 받아봐.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상담 예약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특강 내용이 계속 생각났어요. 아들한테 먼저 연락해볼까? 미란 씨 입장도 물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며칠 뒤에 노인센터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임선자 씨였는데 칠순 넘으신 분이더라고요.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면서 차를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 잔소리, 배제당한 일, 그리고 나온 일까지요. 임선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르신은 지금 뭘 원하세요? 아들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걸 원하세요? 그 질문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임선자 씨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가족이랑 관계 회복하고 싶으시면 먼저 어르신이 안정되셔야 해요. 지금처럼 불안하고 서운한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어르신 마음을 추스르세요. 그리고 나서 아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며칠 동안 공원도 다니고 노인센터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전화벨이 울리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윤이가 받더라고요. 아버지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도윤아, 나야. 잘 지내니? 했더니 도윤이가 네, 아버지는요? 하더라고요. 제가 나도 잘 지내. 손주들은? 했더니 도윤이가 애들도 잘 지내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이야기하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윤아, 명절 때 보면 안 될까? 애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했더니 도윤이가 잠깐 침묵하더니 네, 아버지. 명절 때 배워요 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 아들이 나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구나. 명절 때 볼 수 있구나. 손주들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기뻤어요. 전화 끊고 나서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소희한테 명절 때 도윤이네 간다 했더니 소희가 아빠 좋겠다. 근데 조심하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더라고요. 소희 말이 맞았어요. 너무 기대하면 또 실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며칠 뒤에 또 노인센터 프로그램에 갔어요. 그날은 봉사활동 안내하는 날이었어요. 어르신들도 다른 어르신들 도와주실 수 있어요. 상담 봉사도 하고 프로그램 보조도 하고요 하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랄까요. 노인센터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딸 집에서 서랍 정리하다가 제 통장을 다시 봤거든요. 그 낯선 자동이체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대출 상환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거 뭐지? 싶어서 은행에 전화해 볼까 했는데 괜히 일 크게 만드는 건가 싶어서 그냥 뒀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아들 집에 두고 온 물건 좀 가지러 간다고 소희한테 말했는데 소희가 아빠, 제가 같이 갈까요? 했는데 그냥 혼자 갔어요. 아들 집 앞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열쇠는 있으니까. 들어가서 제 물건 챙겼는데 그때 거실 냉장고 옆 달력이 또 보이는 거예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또 그려져 있었어요. 이번엔 날짜가 하나 더 추가돼 있더라고요. 상환일이라고 또 적혀 있고요. 이게 뭐지? 뭘 갚는다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사진만 찍어뒀어요.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인감증명서 문자, 낯선 자동이체, 달력의 상환일. 이게 다 연결되는 건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깨름칙한 느낌은 계속 들었어요. 명절 끝나고 은행부터 가봐야겠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 아들이 나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구나. 명절 때 볼 수 있구나. 손주들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기뻤어요. 전화 끊고 나서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손주 강우가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깜짝 놀라서 받았더니 강우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할아버지 하면서 웃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강우야, 잘 지냈어? 했더니 네 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서 미란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우야, 전화 끊어 하는 소리였어요. 강우가 엄마가 끊으래요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또 철렁했어요. 미란 씨가 저한테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는구나. 손주가 저한테 연락하는 것도 막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전 기쁨이 한순간에 식어버렸어요. 명절 때 본다고는 했지만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차단당하는 건 아닐까? 불안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강우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짧은 영상 통화였지만 강우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근데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미란 씨가 저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며칠 뒤에 또 노인센터에 갔어요. 임선자 씨를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통화한 것도, 명절 약속한 것도, 그리고 강우 영상 통화도요. 임선자 씨가 들으시더니 어르신, 명절 때 가시면 조심하세요.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손주들 얼굴만 보고 오신다 생각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기대하면 또 실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어요. 명절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동안 마음 잘 다스리자 싶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휴대폰 보다가 우연히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아들네 가족 단톡방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들어가 있던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손주 할인이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급식이에요. 하면서 급식표 사진을 보낸 건데 여러 장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학교 사진이랑 뭐 섞여서요. 그 중에 캡처 화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할인이가 사진 보내려다가 최근 사진 목록에서 실수로 같이 보낸 것 같았어요. 확대해서 봤더니 가족 여행 일정이 적혀 있더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 제주도 출발이라고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보니까 저는 빠져 있는 거예요. 도윤이, 미란 씨, 할인이, 강우만 이름이 적혀 있고 제 이름은 없었어요. 아, 또 저만 빼고 가는구나. 제가 나온 뒤에도 이렇게 저를 계속 배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캡처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이 가족에게 이미 지워진 사람이구나. 명절 때 보자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제가 소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소희야, 도윤이네가 여행 간대. 나만 빼고 했더니 소희가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면서요. 저는 소희 말리면서 괜찮아, 소희야.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명절 때 정말 가야 하나? 가봤자 또 상처만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손주들 얼굴은 보고 싶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 또 임선자 씨를 만났어요. 단톡방 캡처 얘기를 하니까 임선자 씨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어르신, 이건 좀 심한데요? 명절 때 가시더라도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혹시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선생님, 저 정말 가야 할까요? 했더니 임선자 씨가 어르신이 결정하세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르신 존엄이 먼저예요. 손주들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스스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 존엄이 먼저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다. 그동안 저는 항상 손주들, 아들, 며느리만 생각했지 제 자신은 생각 안 했거든요. 이제는 저를 좀 생각해야 하나 싶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하루 전날 밤 제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한테 전화해서 내일 갈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전화기를 쥐었다 놨다 했어요. 결국 전화는 안 했어요. 그냥 내일 가보자.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자 싶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번엔 괜찮을까? 손주들이 반겨줄까? 미란 씨는 어떤 표정일까? 그렇게 명절 전날 밤이 지나갔어요. 잠은 잘 안 왔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 또 손주들이 나왔어요. 이번엔 손주들이 제게 등을 돌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할인아, 강우야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늘 가면 뭘 보게 될까? 좋은 일일까? 아니면 또 상처받는 일일까?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준비는 했어요. 손주들 줄 선물도 챙기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요. 소희가 아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힘들면 바로 나오시고요 하더라고요. 제가 알았어, 소희야. 걱정 마 했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었어요. 이번엔 괜찮겠지. 손주들이 반겨주겠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소희가 뒤에서 불렀어요. 아빠, 돌아보니까 소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 도장이나 서류 얘기 나오면 바로 나오세요? 절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왜 나왔는지는 몰랐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어요. 아들 집으로 가는 길,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어떻게 될까?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소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장이나 서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소희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도장이나 서류 얘기 나오면 바로 나오세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랬을까? 초인종을 눌렀어요. 도윤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미란 씨가 부엌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버님 오셨네요 하는데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예전이랑은 달랐어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손주들이 있었어요. 할인이랑 강우요. 제가 할인아, 강우야 하면서 반갑게 불렀는데 아이들 반응이 이상했어요. 할인이는 제 눈을 안 쳐다보고 강우는 엄마 뒤로 숨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인아, 할아버지야. 안 반가워? 했더니 할인이가 네 하고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예전엔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던 아이인데 지금은 거리를 두고 서 있더라고요. 강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손 내밀었는데 강우는 엄마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미란 씨가 애들아, 할아버지한테 인사 안 해? 하더라고요. 그제야 할인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라고요. 할아버지라는 말도 안 하고요. 그 순간 뭔가 확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냥 어른 하나일 뿐이구나. 식탁에 앉았어요. 명절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도윤이가 아버지 드세요 하면서 권했지만 목이 막혔어요. 억지로 한 숟가락 떴는데 맛도 모르겠고 그냥 넘기기만 했어요. 식사하는 내내 어색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리고 가끔 도윤이가 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하는 말만 들렸어요. 손주들은 밥만 먹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할인이한테 할인아, 학교는 재미있어? 물어봤어요. 할인이가 잠깐 저를 보더니 네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할인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더라고요. 제가 또 요즘 뭐 배워? 했는데 할인이가 대답하기 전에 미란 씨가 끼어들었어요. 할인아, 밥 먹을 땐 조용히 해 하면서요. 그 말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제가 손주랑 이야기하는 것도 막는구나. 근데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안 되니까요. 그냥 숟가락 놓고 조용히 있었어요. 강우는 계속 엄마 눈치만 봤어요. 제가 강우야, 유치원은 어때? 했는데 강우가 대답하려다가 엄마를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좋아요 하고 짧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엔 할아버지, 오늘 친구랑 놀았어요. 하면서 신나게 떠들던 아이인데 지금은 말도 짧고 눈빛도 어색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갔어요. 손주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랑 도윤이랑 미란 씨만 남았어요. 도윤이가 아버지, 차 드릴까요? 했는데 제가 아니, 괜찮아 했어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희였어요. 전화 받았더니 소희가 아빠, 괜찮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응, 괜찮아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가 아빠, 힘들면 나오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알았어, 소희야 하고 전화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니까 미란 씨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소희가 걱정하나 보네요 하면서 비웃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기분 나빴지만 또 참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 있었을까요? 더 이상 있기가 힘들었어요. 일어서려는데 도윤이가 아버지 벌써 가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응, 소희가 기다리니까 했더니 도윤이가 그러세요 하고 말았어요.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현관으로 나가는데 손주들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전엔 할아버지 안 가요 하면서 매달리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신발 신고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아파트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정말 지워진 거구나. 손주들한테도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나는 이제 이 가족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택시 타고 딸 집으로 가면서 계속 울었어요.
기사님이 괜찮으세요? 물어봤지만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 보더니 아빠 하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그 품에서 또 울었어요. 소희야, 나 정말 지워진 것 같아 했더니 소희가 아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면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천장만 쳐다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손주들을 다시는 못 보는 건가? 그런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 인감증명서 문자, 자동이체, 달력 상환일. 이게 다 우연일 리 없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걸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제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뽑았어요. 그랬더니 낯선 자동이체가 몇 개 더 보이더라고요. 대출 상환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제가 받은 대출 맞아요? 했더니 직원이 확인하더니 네,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하는 거예요. 언제 받았어요? 했더니 작년 8월이요 하더라고요. 작년 8월이면 제가 아들 집에 막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제가 대출 받은 기억이 없어요.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서명이 제 서명이 아니었거든요. 비슷하긴 한데 필체가 달랐어요. 누가 제 이름을 따라 쓴 것 같았어요. 이거 서명이 이상한데요 했더니 직원이 자세히 보더니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인감증명서를 누가 제 명의로 발급받았고 제 서명을 따라 써서 대출을 받았구나. 그게 누구겠어요? 미란 씨밖에 없죠. 제가 집에 있을 때 제 도장이랑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요. 은행에서 나와서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하려고요. 경찰관한테 사정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했더니 경찰관이 증거가 있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은행 서류 보여주면서 이게 제 서명이 아니에요 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일단 조사해봐야 할 것 같네요. 진술서 작성하시고 필적 감정도 받으셔야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술서를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희한테 얘기했어요. 소희야, 미란이가 내 명의로 대출 받았어 했더니 소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라고요? 진짜예요? 하면서요. 제가 은행 서류 봤어. 서명이 내 거 아니야 했더니 소희가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이건 범죄예요.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소희를 말렸어요. 아직은 안 돼. 일단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지금 도윤이한테 얘기하면 미란 씨가 증거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필적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진짜였구나. 미란 씨가 정말 제 명의를 도용한 거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더니 경찰관이 일단 며느리분을 조사해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조사 언제 하세요? 했더니 이번 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경찰 조사만으로 끝낼 건가? 아니면 제가 직접 뭘 해야 하나?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집을 처분하겠다고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제천 집이요. 사실 그 집은 전세로 빌려준 집이었어요. 전세 만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전세 종료하고 집을 팔기로 했어요. 그 집이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집 팔고 싶어요 했더니 중개인이 네, 한번 뵙죠 하더라고요. 만나서 집 상황 설명하고 서류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중개인이 서류를 보다가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르신, 이 서류 좀 이상한데요? 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요? 했더니 중개인이 필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서명이 달라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집 서류도요? 제가 자세히 좀 봐주세요 했더니 중개인이 꼼꼼히 보더니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날 바로 집 서류를 다 챙겨서 경찰서에 갔어요. 집 서류도 조작된 것 같아요 했더니 경찰관이 일단 가져오세요 하더라고요. 서류 제출하고 또 조사받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며느리분 조사 날짜 잡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어르신도 같이 오셔야 해요 하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날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며느리를 경찰서까지 끌고 가야 하나? 근데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제 명의를 도용하고 제 집 서류까지 조작하고 그러고도 저를 배제하고 무시했잖아요. 금요일이 됐어요. 경찰서에 갔는데 도윤이랑 미란 씨가 와 있더라고요. 도윤이가 저를 보더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자 했어요. 조사실에 들어갔어요. 경찰관이 미란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명의로 대출 받으신 적 있으세요? 했더니 미란 씨가 아니요, 없어요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서명이 어르신 거 아니라고. 감정 결과 나왔는데요 했더니 미란 씨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한참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도윤이가 깜짝 놀라서 미란아, 진짜야? 내가 정말 그랬어? 하더라고요. 미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미란 씨가 빚을 숨기기 위해 제 명의를 도용했구나. 그리고 제가 알까봐 저를 집에서 내보냈구나. 제가 서류 확인할까봐 배제했구나. 도윤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윤이한테도 화가 났어요. 너는 옆에서 뭘 한 거야? 내 아내가 이런 짓 하는데 몰랐다고? 했더니 도윤이가 할 말이 없는지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경찰관이 일단 조사 계속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더라고요. 미란 씨가 계속 울면서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하는데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사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도윤이가 따라오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란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도윤아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돼. 너도 책임이 있어 했어요. 도윤이가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나는 따로 살 거야. 너희랑은 거리를 둘 거고. 그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 했더니 도윤이가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제가 나를 잃는 게 아니야. 거리를 두는 거지. 정기적으로 만나고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야. 그게 서로 존중하는 거야 했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주 뒤에 재판이 있었어요. 미란 씨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실형이었어요. 추징금도 1,200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어요. 재판 끝나고 도윤이가 저한테 왔어요. 아버지, 제가 미란이랑 이혼하려고요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내 선택이야. 근데 손주들은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도윤이가 제가 키우려고요. 아버지도 만나게 할게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손주들을 다시 볼 수 있다니까요. 대조건을 걸었어요. 규칙을 정하자. 한 달에 2번만 만나고 그 외에는 연락만 하고 그리고 내 서류나 도장에는 절대 손대지 않기. 약속할 수 있어? 했더니 도윤이가 약속할게요. 아버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제천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요. 크지 않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눈치 안 보고 TV 보고 그렇게 지냈어요. 노인센터도 계속 다녔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고요. 저처럼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상담도 도와드렸어요. 제가 겪은 일을 얘기하면서 존엄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예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에 2번 도윤이가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할인이랑 강우도 저를 좀 낯설어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할인이가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강우도 제 손을 잡고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하면서 장난감 보여줬어요.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거리를 두되 존중하는 관계요. 어느 날 집 정리하다가 낡은 작업 장갑을 발견했어요. 제가 철도시설 관리 일할 때 쓰던 거요. 손때가 묻어서 까맣게 변한 장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 장갑처럼 낡았지만 아직은 쓸모가 있구나. 아직은 나를 지킬 힘이 있구나. 노인센터 상담실에서 임선자 씨를 만났어요.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좋아요. 이제는 나를 지키는 법도 배웠어요 했더니 임선자 씨가 웃으면서 잘하셨어요. 어르신 존엄을 지키신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존엄을 지켰다. 제가 70평생 살면서 배운 게 이거구나.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게 진짜 관계를 지키는 거라는 것.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예쁘더라고요. 예전엔 이런 거 볼 여유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노을을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들이 다음 주에 또 온대요. 도윤이가 문자 보냈거든요.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할인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 문자 보면서 웃었어요. 할인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란 게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제 존엄을 지키는 게 가장 먼저라는 것. 낡은 작업 장갑을 서랍에 다시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장갑처럼 나도 비록 낡았지만 아직은 단단하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지킬 줄도 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요.